와서 지금 사마천 사기하고 강고에 한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마천도 한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방고도 한나라 사람입니다. 사마천은 무제 때에 살았던 사람이고 방고는 상제 때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아버지 태사공이 사마천에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이 건국되어 이후로 해내가 통일되고 명주 형군과 충신 의사들이 있었는데 나는 태사가 되어 이를 용찬하고 기록하지 못했으니 너는 천하의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기록하지 못한 기록들을 남겨달라는 유언을 받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이 그 사마천 사기와 함께 그런 2000년에 걸친 황제 헌원 씨로부터 무제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를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는 황제 헌원 씨에서부터 무제에 이르도록 12봉기를 저술하였는데 그 12봉기는 조목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같은 시대 또 다른 시대 연도 차이가 있어서 12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학의 손익이나 율력의 개혁, 병권과 산천, 귀신, 천인 관계의 계승 등은 시대에 따른 변화를 팔서로 지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잃지 않아 천하의 공명을 이룬 사람들의 70열전을 엮어서 모두 130편의 52만 6,500자의 태사 공서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만은 사마천의 친구입니다. 그 소무는 1년 전에 잡혀온 사신이고 소무하고 이름도 친구지간이었어요. 책에 보면 20년직이라고 나오거든요. 얘기한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죽지 못하고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완성하게 되는 거고, 이름은 거기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처자식이 다 죽고 부모까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름을 알기 때문에, 왜냐면 할아버지가 유명한 장군이어서 이 사람도 뛰어난 장군이어가지고 선우가 되게 왕처럼 대접을 해줘요. 집도 주고 뭐 하인들도 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딸도 주거든요. 공주도 줘가지고 살게 하게 되거든요. 한나라를 대표하는 게 유방이고, 아시다시피 소나라 대표했던 항우의 이 접전의 스토리를 소한지로 알려진 게 유명하고요. 유학을 거의 집대성하고 완성한 사람이 공자라면 춘추시대 때 공자가 유학을 완성하고 그 이후에 350년이 지나야 한나라 때 꽃을 피워요. 이것이 이제 통치념으로 이제 세워지고,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이상을 동아시아에서의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역사 기록물인 사기와 한서도 역시 한나라 때 다 써지고요. 종이의 기록을 시작한 것도 역시 한나라 때예요. 네. 그리고 이제 봉선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왕릉이 주인이신 무제가 정말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대한 중국을 누비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산이라는 곳에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선단을 아주 멋지게 세우시면서 국보를 많이 해 드셨다는. 네, 우리가 1년 동안 대장정에 여행을 하는 한서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중국 사학사상에서 대표적인 저작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마천의 사기하고 또 방고의 한서입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상고시대 때부터 한무제까지의 통사라고 보면, 한서는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 때부터 전한 시기만을 기록한 단대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내용은 12대 황제와 70편의 열전이 있어요. 반고의 한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고의 아버지인 반표께서 먼저 한서 집필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마무리 짓지 못해서 반고가 또 집필을 하는데, 너무나 방대한 집필을 하다 보니 거기서 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여동생이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건 이
봉사였어요. 한서를 집필한 게. 여산능을 제위하자마자 짓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너무 이걸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렇게 큰 업적과 이런 자기 나라의 그 과학 기술과 자기의 그런 합종 연애책 전략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남기고 싶어서 자기 능을 즉위하자마자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시황이 말년에 약간 불로초에 집착하고 죽음에 집착하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고 사실 요 능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진나라를 통일한 것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남기고 싶은 장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런 진나라가 왜 12년 만에 망했을까 평가를 하는 거죠. 진시황을. 군자나 이런 성인들이 했던 정치를 열심히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진나라 진시황은 진나라가 그렇게 좋은 정치를 도를 잃지 않은 정치를 했지만 진시황은 뒤에 가면서 이제 본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어떤 삶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엄마에 대한 원망,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 아니면 자기가 이룬 것들에 대한 오만함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 본말을 잃은 정치를 한 인물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한복관이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노자 때문에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춘추시대 맹상군이라는 제나라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식객들을 여러 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쓸데없는 사람들 많이 모집했는데 이게 닭울음 소리 내는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냥 우연히 뽑아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제 나라에서 진나라 들어갔다가 여기 진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기 지나가는데 그때도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꼼짝도 썰 못하는데 이 닭울음 소리 내는 사람한테 닭 울음소리를 내니까 이 문지기가 새벽인 줄 알고 문을 열어가지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유방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내가 그 황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항우가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하들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 그 항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한신과 그 장량 같은 그런 인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 항우는 왕릉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인재가 있었지만 그 사람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자기는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항우가 이제 패왕별이 우희와 이별할 때 이제 읊었던 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하해가라고 합니다. 역발산 기계세 시불리해 추불서 해가 내하 유해 우해 내 약하 내용은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때와 운이 불리하니 추 또한 달리지 못하는구나. 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한단말이냐.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답할 함병이략지 사면초가서 대왕의 기지 천첩하 요새 그 뜻은 한나라의 병사가 이미 초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은 초나라의 말소니 대왕의 이기가 다하셨으니 천첩을 살아보았다. 유방이 죽고 나서 그 해제가 이제 왕이 되어 그 주위에 이제 지략과 도움을 받아서 되는데 그거는 좀 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악명 높은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딱 그 해제가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실력을 갖고 권위를 잡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척부인을 갖다가 딱 이제 머리를 다 깎여버려요. 머리를 깎여버려가지고 방아를 찢게 하고 막살 방아를 찢게 하니까 이 척부인이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여기서 이 여자가 좀 납작 엎드렸으면 좀 살았을 텐데 내 아들이 그래도 아직은 있었으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기서 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방아를 찢네 하면서 내가 저렇게 멀리 있으니 나를 도와주랴 하니까 이
여우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럼 네 자식을 믿고서 네가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 자식을 죽이려고 자꾸 불러들여요. 그런데 이때 혜재가 16살 정도 되고 그 조항 여의가 한 10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달랐어도 이 혜재가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나 몰라. 그 정말 그 아들을 죽일까봐 걔를 데리고서 자기가 뿔뿔서 항상 갇히고 다니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해요. 여태우의 어떤 그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고서 잠깐 방친 들르고 이제 사냥 나간 사이에 아침 새벽에 사냥 나간 사이에 딱 그걸 알고 가가지고 여태우가 10살짜리 유영을 죽여버리죠. 유영을 죽여버리고 나서 아들 죽여버리고 나서 얼마나 척부인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 알고 죽여놓고 나서 척부인의 눈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근데 저는 이 여태우 저 양반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원한이 맺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은 그래도 양호하지만 사실은 양호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보고도 억울한 거 이런 거 아닌데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복수일까? 어떻게 하는 게 복수열전을 잘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진짜 복수는 진짜 끝내주겠잖아요. 척분이인에 대한. 효문 황제는 고조 유방의 넷째 아들이고요. 효문 황제 하면은 저번 경제 때 얘기했듯이 문경지치의 주인공. 한나라 400년 역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했던 시절 이뤘던 왕입니다. 등통을 너무 아껴서 애정해서 그 등통하고 정말 왕으로서의 그 무거운 다 그런 걸 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친구로 지냈던 것 같아요. 효경 황제는 효문 황제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문경지치라는 태평성세를 시세하셨던 그 왕이시고, 그러니까 황제시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효문 황제와 효경 황제는 그 민생의 안정에 주력하셨고 전쟁이나 흉노가 계속 쳐들어왔지만 방어하는 수비만 하는 정도에서 그쳤고 공격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먹고 살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포악해지거나 막 각박하지가 않다는 그런 게 보였어요. 이 시대에는 먹고 살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외워왔는데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탓하지 않고 속임수에 당할 것을 걱정하며 자신이 용기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포악한 자에게 당하는 것을 걱정하며 빈곤을 걱정하지만 탐욕은 걱정하지 않는다. 청렴한 사람은 욕망을 억제하여 쉽게 만족한다. 무제는 그 흉노를 이제 정벌한 어떤 그 공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유 정책을 펼쳤고 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가보겠지만 실크로드를 맨 처음 개척한 그런 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잘못된 것들은 이제 사치했죠. 많이 사치했고 봉선 예식에 빠졌고 그리고 지나친 정벌로 해서 그러니까 흉노를 정벌한 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 거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국고가 다 빕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좀 어렵게 되죠. 어렵게 되고 말년에 이제 곽강을 잘 기용을 해서 다행히 이제 이 정권은 소재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릉의 높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6m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의 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작은 언덕?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좀 스케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무릉을 짓기 위해서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을 쏟아붓었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공사였던 거예요. 위청의 묘를 배장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릉이 있다면 이 무릉 근처에 그런 신하들의 무덤을 쓰는 거를 배장묘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곽거병 묘죠. 사실 위청하고 곽거병은 위청의 조카예요. 곽거병이 위청하고 곽거병하고 같이 나가는 큰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승을 거두거든요. 근데 이제 위청이 5만, 곽거병이 5만 해가지고 나가는 큰 전투인데 이때 이제 그 군수품을 실러 나르는 말만 14만 마리였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말이 3만 마리였대요. 얼마나 치열하고 큰 전투였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때 근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7만에서 8만이었대요. 이 위청과 곽거병이. 말이 3만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신이 내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고비 사막을 넘고 바이칼 호수 있는 데까지 갔대요. 그러면은 2,000리를 행군을 한 거라는데, 한 나라에서 거기를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래서 적진을 이렇게 공략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식량을 먹고 그렇게 전투를 했대요. 근데 무제가 이제 곽거병이 이렇게 너무 이른 나이에 24살에 죽고 무제가 굉장히 슬퍼했대요. 그래서 장안에서 무릉까지 검은 옷을 입은 사병을 다 양쪽에 세워놓고 그렇게 애도를 했고, 여기 보이는 이건가 봐요. 이거 이게 이제 이 무덤이 기련산과 비슷하게 만든 거래요. 비슷하게 만들고 시호가 경환우 이거를 이제 곽거병한테 준 건데 무예와 영토학장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곽거병만큼 무예가 뛰어난 사람도 영토학장을 많이 한 사람도 없다. 이제 그런 최고의 시호를 받은 거죠. 지난번에 이어서 곽거병과 위청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위청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한나라 때 한무제 때 흉노 정벌이 있었잖아요. 대대적인. 그때 첫 번째 선두 주자가 사실 위청이었죠. 그다음에 위청의 조카가 곽거병이에요. 총 7번의 흉노 정벌을 나가서 다 크고 작게 성과가 있었던 사람이 위청인데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흉노를 정벌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청 때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 한무제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그러니까 한무제를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게 약간 지나쳐서 그냥 무제한테 무조건 약간 복종한 것도 있지 않았나. 그 한무제가 흉노 정벌을 너무 원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청도 흉노를 정벌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황제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군사들을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시킨 거예요. 두 마음이 없이. 그래서 그때 이제 대장군이 돼요. 위청이 그거를 듣고 한무제가 너무 좋아서 대장군이 되는데, 그때 이제 위청한테 어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무제가 그냥 뭐 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군대 그 터에서 대장군을 임명을 해줘요. 무제가 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이제 위청이 거절을 하죠. 무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싸운 군사들, 장군들의 그런 보상까지 내가 다 준비를 해두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병사들 생각하는 그런 배려심,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근데 걔가 이제 그런 걸 등에 업듯이 든든했으면 말년이 안 좋았을 텐데, 말년도 너무 훌륭했던 거가 자기가 이제 어쨌든 시절 인연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흉노 정벌을 했었잖아요. 지금 7번을 끝났어요. 조용하게 살아요. 근데 이제 위청을 통해서는 자기를 비워내는 거,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분수를, 사실은 특급 승진이잖아요. 누나 덕에 뭐 자기 능력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 이런 거를 두루 갖춘 명장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은 그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장건은 2차에 걸쳐서 서양 원정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실크로드를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지만 대척자원 그 시대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기원이 생각보다 되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기원전 139년으로 때는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한무제가 흉노 원정을 계획을 해요. 이 월지 왕이 흉노족하고 싸우다가 두개골이, 그러니까 대패해가지고 그 월지 왕의 두개골을 흉노 왕이 술잔으로 쓴다는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때 생각에는 우리가 대월지랑 동맹을 맺으면 아무래도 흉노를 치는데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신으로 보낼 사람을 찾게 되죠. 그때 나타난 게 장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장건이 출발을 하죠. 근데 그 농서지방을 지나는 거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10년이 흐르는데 그동안 이제 이 한나라의 부저를 깊숙이 간직하고 내가 이 기회를 틈타서 꼭 이걸 잊지 않고 있겠다라고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쯤 돼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원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정 때는 이제 오손을 동맹국으로 삼는 것이 충무의 오른쪽 팔을 자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본인이 주찬을 하고 떠나요. 떠났는데 오손 왕도 화친을 이렇게 승낙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오손에서 머물면서 자기 밑에 부사들을 서역에 더 멀리 여러 나라에 보내요. 지금의 뭐 시리아, 지금 이란 이런 나라들까지 다 보내서 한나라의 이런 그 이름을 알리고 그다음에 관계도 맺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었던 길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발걸음이기는 하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역사상 그 이전에도 왕래한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냥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이 우리 전체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서역과 제대로 교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장건이 개척한 실크로드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계속 이어질 때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개척한 길이 단순히 문물이나 문자뿐이 아니라 뭐 종교도 왔고 우리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뭐 불교도 왔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는 뭐 악기, 음악이나 뭐 무용이나 예술이나 영향을 안 끼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걷다 보면 또 언제 어떤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유의미한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